디아프에서 미리 만나보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대해 강연해 주실 정일주 강연자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퍼블릭아트 월간 퍼블릭아트 정일주 편집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22년 정도 미술 잡지 기자로 미술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이제 편집장으로 직책을 바꿔서 매달 미술 전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미술 잡지 기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주요 미술 행사들을 취재하는 게 제 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와 계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컬렉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미술에 되게 깊숙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페어로는 사실 스위스를 근간으로 하는 스위스 아트 바젤이라는 이제 한 산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프리즈 아트 페어가 이제 서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술 행사 중에서는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제일 큰 기둥입니다. 비엔날레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이제는 되게 익숙하고 상투적인 단어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베니스에서부터 모두 다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해 막 시작해서 오는 11월 20일 정도까지 열리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를 막 다녀왔고, 한 8일 정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취재한 것들을 쫙 모아서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주로 이 행사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지형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관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작가들은 누가 참여를 했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사는 제 60회 행사였고요. 이게 이제 2년마다 열리는 거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는 120년이 됐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등장할 만큼 베니스는 정말 이제 되게 부유한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자원도 되게 많고, 그리고 드나들 그 도시에 머무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도 되게 높고 했는데, 어쨌든 더 문화 예술로 뭔가 부흥을 일으키고자 이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행사 가장 이제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운하 옆으로 이제 쭉 이 전시의 주제인 작품, 주제인 그 글귀가 쫙 매달려 있는 작품인데, 뒤에서 이제 내용을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사의 총 감독은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라고,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시겠지만 브라질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상파울로 현대미술관의 디렉터로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가 되게 항상 혁신적인 현대미술을 되게 꿈꾸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쪽의 행사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 태생이거나 이런 감독들이 되게 많이 이제 줄을 이뤘고, 한 2015년 정도에 지금은 작고한 오쿠이에니저 감독이 이제 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감독이었고, 지난 22년도 이제 감독이 여성이었는데 그것도 역사상 최초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남미 출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커밍 아웃한 게이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60회 행사를 하는 동안 동성애자들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오픈리 게이라는 점에서 뭔가 조금 주목을 뉴스를 더 많이 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자기가 감독으로 딱 선임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당했대요. 우리는 같은 이제 유럽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인이다 보니까 그런 차별을 겪었을까 싶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류 미술권에서 되게 많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아주 강대국 사람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차별을 되게 많이 당했고 그리고 또 동성애자로서도 뭔가 박해 같은 걸 당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요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완전히 이제 아웃사이더 작가들을 다 발굴해서 끌어모으겠다. 가능 아니면 이제 주류 미술권이나 제도권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마이너 지향적인 작가들을 많이 끌어모으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게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페드로사가 새로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굉장히 보편적인 문장이긴 하지만 이건 그 아티스틱 듀오 클레어 퐁텐이라는 작가의 남자 여자로 구성된 이제 두 부부 작가인데 그 사람의 작품의 어떤 제목, 그러니까 시리즈 작업의 어떤 그 타이틀에서 갖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느껴지시겠지만 뭔가 서로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누가 누구를 박해하고 이런다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되게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이탈리아의 한 몇십 년 전에 아나키스트 그룹이 이 말을 이탈리아어로 어떤 이제 슬로건처럼 내걸었는데 그걸 클레오 퐁텐이 가지고 와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그 글자들을 계속 네온으로 만들어서 덧붙이고 하는 작업이 이제 이 사람들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내걸렸던 게 결국은 내용은 다 똑같이 어디에나 외국인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물론 한글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용은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페드로사의 주요 줄거리와 클레어 퐁텐의 어떤 작품 제목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전시가 과연 어떨까라는 게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울리나요? 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가 주제전의 이제 큰 제목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크게 이제 본전시하고 국가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열리는 동안 베니스 그 도시 자체가 그야말로 진짜 현대미술로 다 들끓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우리가 통칭을 해서 병행전이라고 일컫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본전시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30여 팀 정도가 출품이 됐는데 저는 이제 작품들을 쭉 볼 때 느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보도자료로 보고 갔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작가들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품들이 되게 뭐라 그러죠? 원초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원주민스럽고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줄거리로 따져서도 뭐 차별이나 그다음에 식민의 역사라든지 뭐 인류의 어떤 그 다음 탈인간 이런 거에 대한 작품이 워낙 많았어서 뭔가 막 끓는 에너지 때문에 이게 되게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눈으로 보는 건 되게 임팩트도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버라이어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본전시에 이제 출품된 초대된 한국 작가는 총 4명인데 생존 작가는 이제 김윤신이라고 88살짜리 88살 대신 이제 아주 원로 작가하고 이강승이라고 30대 중반에 그분도 이제 동성애 작가인데 그 두 분밖에 없고요. 이쾌대하고 이제 장우성이라는 작고 작가의 작품이 더 출품이 됐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제일 이슈를 끌었던 작가는 이제 바로 지금 보여지는 김윤신 작가인데요. 홍대 조속과를 아주 초장기에 나오셔가지고 아마 서울의 어떤 여대 교수로 계속 재직하고 계셨대요. 이런 좀 막 힘이 꿈틀대는 것 같은 조각을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우연히 아르헨티나에 있는 조카한테 놀러 갔다가 아르헨티나의 어떤 자연에 대한 그 경외심 같은 것 때문에 아예 거주를 옮겨서 거기에서 한 33년 정도 생활하면서 계속 조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울에다가 뭔가 프로포즈를 하셨대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먼 땅이지만 뚝 떨어져서 난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눈여겨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미술관이나 기획전 같은 데 많이 안 보여져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작가인데 페드로사하고는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하고요. 페드로사가 마침 이번 주제전에 찾고 있는 작가하고도 막 딱 결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초대받았다는 게 먼저 이제 뉴스가 탔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갤러리들이 이 사람의 진가를 먼저 알아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기 직전에 우리나라 이제 국제 갤러리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근간을 또 두고 있는 리만 머핀이라는 해외 갤러리가 동시에 이제 김윤신 작가를 전속 작가로 맺으면서 우리한테 막 크게 바이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장면이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전에서 열리고 있는 작품의 전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작품은 얼마 전에 끝나긴 했는데 국제 갤러리에서 선보였던 김윤신 개인전의 전경입니다. 88살이지만 지금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진짜 전기톱으로 작품 돌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게다가 뭐 워낙 열정적이셔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도 되게 많이 이제 뭐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아마 그 주제전에 출품된 많은 작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김윤신 작가야말로 굉장히 이제 막 작품이 뭐 5배, 10배 막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제전에서 뭔가 눈여겨보실 만한 작품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오긴 했지만 이건 사실 뭐 이렇게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작품들이 되게 뉘앙스와 톤이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쭉 가면서 정말 300여 점이 훨씬 넘는 작품들을 보면서도 뭔가 이 작품이 아까도 본 것 같고 그 작품하고 저 작품이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되게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작품들을 좀 한번 몇 장 모아봤습니다. 뭐 워낙 그 베니스 비엔날레가 되게 저명한 행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같은 거에 각 작가에 대한 어떤 기본 양식이랄지 정보랄지 작품에 대한 뭐 이미지랄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신에서도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이거 같은 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부분 잘 모르겠는 작가들 사이에 이제 잉카 쇼니바레처럼 우리한테 또 되게 익숙하고 또 뭐 상업적으로나 아니면 기획적으로도 되게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긴 합니다.
요 작품도 그냥 얼핏 봐도 금방 아시겠지만 뭔가 자본과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세계의 지형도가 바뀌는 걸 풍자한 작업이잖아요. 이게 영상 작업인데 여러 채널이 있는데 그 나라의 땅덩이가 이렇게 딱 잘려서 다른 구에게 붙는다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없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되게 희화화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황금사자상이라고 이제 최고상을 국가 간에도 하나 주고 작가한테도 하나 주는데요. 이게 작가로서는 받은 황금사자상 작품입니다. 마오리족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찬찬히 다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마오리족이 어떤 풍파를 겪었다 정도는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출신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작가 콜렉티브고요. 이게 이제 마오리족 아마 전설에는 아기하고 신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형태적으로는 또 자궁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아르센날레 주제전이 열리는 아르센날레 입구에 저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는 압도적인 설치 작업이 이제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지난 광주 비엔날레에 와서 이런 비슷한 작업 그때는 이제 색이 훨씬 더 들어갔었는데 그 작업을 선보여서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 작가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특이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금사자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24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정도는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작품을 가지고 와봤고요. 국가관 그다음에 이제 주제전을 제가 이제 아주 거칠지만 한 파트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관 얘기입니다. 2015년에 제가 총감독이 아니라 베니스 그 비엔날레 기관을 운영하는 회장 인터뷰를 운 좋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회장이 저한테 굉장히 막 자신만만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베니스 비엔날레는 절대로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작가들 그다음에 각 나라의 어떤 문화예술인을 초청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거든. 그리고 그 나라랑 연결돼 있는 무슨 기업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뭐 띄워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거들먹거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는 2009년부터 베니스 비엔날레 취재를 하고 이제 경험을 쌓았는데 이게 진짜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를 현대미술 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어떤 국가와 국가가 서로 맞붙어서 우리의 어떤 예술적인 세를 과시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의 나라를 이제 정해서 상을 준다는 것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는 더 막 실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황금사자상을 받은 국가는 전혀 이제 다른 곳이었지만요. 저는 이번에 24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가장 최고의 국가관은 단연 독일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관이 항상 좀 되게 실험도 많이 하고 파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VIP하고 기자들만 부르는 프리뷰에 보면 독일관을 제일 열심히 제일 샅샅이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도 올해는 더 뭔가 힘을 준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자르디니라는 공원 안에 있는 메인 파빌리온에는 그러니까 작가 둘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아예 폐허가 된 그 본섬에서 뚝 떨어져 있는 한 20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있는 세르토사라는 섬에 독일관이
이 전시랑 연결되는 또 다른 전시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보셔야 사실은 한 세트가 다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 뭔가 갖고 있는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랄지 흡입력이랄지 이런 게 정말 세서 들어갈 때 한 2시간 정도 이제 줄을 서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퍼포먼스를 제대로 다 감상하려면 한 2시간 가까이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씨 괜히 줄을 섰어, 이거 뭐 보라는 거야, 이러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르디니 안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몇 명을 몇 시간을 끌어붙잡느냐도 사실은 어떤 그 국가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결과치랄까?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셈인데, 그런 면에서는 독일관이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인 파빌리온은 2작가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는데, 왼쪽에 보이는 건 약간 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작가의 작품이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도 그렇고 제가 본 걸로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성이 망가졌을 때, 이제 수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다른 행성을 찾아서 이주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리고 모습이 어떨까, 이런 걸 이제 약간 미래적으로 되게 신화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영상이 1층에 다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이제 건축을 흐르고 세로 축으로, 그러니까 나선형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식으로 연극처럼 펼쳐지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러니까 왼쪽 보시는 거랑 오른쪽 보시는 게 아예 다른 작가예요. 근데 이제 독일관 하나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 거고, 오른쪽 작가의 작품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한 3, 40년쯤 전에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독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산업역군으로 계속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자기가 계속 다루는 게 성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내내 모르는 채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고 했는데 자기는 폐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작가의 할아버지인 거죠. 했고, 작가가 그 뭔가 독일의 근대에서도 우리도 모두 다 뭔가 그런 가슴 아픈 역사, 아니면 뭐 그러니까 주류로 가기 위해서 주변에서 희생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작가가 딱 그 포인트를 갖고 근대에 어떤 있었던 뭔가 폐해나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나쁜 경험들, 그리고 그걸 겪었던 조상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다루는 게 연극처럼 펼쳐집니다. 이 다음 장도 독일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르토사 섬에 이제 어떤 음원 같은 것들이, 사운드 같은 것들이 한 5개 정도 곳곳에 심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배를 타고, 이게 저는 배를 타고 한참 가서 딱 내렸는데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지? 뭐를 어떻게 봐야 되지? 했는데 중간중간 다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이질적인 소음이 나는데 그게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한 5명 정도가 각각 다른 사운드를 심어놨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펼쳐지는 자연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공과 그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와 간극 같은 걸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그러니까 독일관 그 메인 파빌리온에서 뭔가 탈인류라든지 아니면 현재 인류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면, 그 자연으로 세르토사까지 넘어가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꿈틀대는 생명이 있다라는 희망 같은 걸,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비관적인 게 아니라 그 뭔가 여지가 있다라는 걸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나와 있지 않은 덕에 그 기자들끼리도 이게 내용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간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나중에는 좀 이제 얄미롭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미리 정보를 알고 나는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못 보면 나중에 좀 아쉽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뭐 이후에 5월이든 6월이든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한 세트로 다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영국관입니다. 자르디니에서 어쨌든 쭉 들어가면 가장 메인에 정면에 보이는 이제 국가관이고요. 영국이야말로 뭐 그야말로 되게 여러 자본과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되게 뭔가 이슈가 되는 작업들을 많이 선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 감독 출신의 작가를 이제 초빙을 해서, 그래서 전면에 되게 스펙타클한 영상을, 파빌리온을 자체를 이제 파사드로 만드는 영상 작업으로 꾸몄고요. 폴란드 관도 되게 인기를 끌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관을,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을 보다 보면 이제 뭐 어디가 좋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폴란드관도 많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요. 올해처럼 이렇게 뭐 많이 언급이 됐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요 자체는, 근데 이제 요번 국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이 되게 많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밝고 희망적이고, 현대미술 자체가 점점 더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밝고 희망적이고 뭔가 어떤, 그러니까 발전적인 이슈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되게 어둡고 진하고 축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간마다 그거를 얘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흐르는 톤하고 매너는 되게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이집트관인데요. 이집트관이야말로 진짜 독일관 못지않게 줄을 너무너무 서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그 와엘 샤키라는 이집트 출신의 작가가, 그러니까 짧은 뮤지컬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상영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쯤에 이제 이집트가 강대국들한테 식민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말하자면 정부는 도대체 뭘 했냐, 이런 거를 이제 시민들이 막 이렇게 좀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작업이 뮤지컬의 주 내용이었고요. 이게 아주 후킹한 영상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뮤지컬 자체는 되게 뭔가 뭐라 그러지? 엄청 조악해요.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한데, 의상도 그렇고 노래도 퀄리티가 되게 낮고, 그런데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앉아서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도대체 움직이지 않고 그 뮤지컬들을 계속 소화를 하다 보니까 밖에 줄이 너무너무 길게 서 있고, 사람들이 이제 줄이 서 있으니까 독일관 못지않게 이집트관이 이번에는 상을 수상할 거다, 이렇게 다 예견을 했었거든요. 물론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최고의 국가관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마침 이 작가가 한 내년쯤, 올해 말쯤 제가 알기로는 대구미술관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똑같은 작업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작가의 작품,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해석이랄지 줄거리랄지 이런 걸 되게 가까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집트관 진짜 이번에 되게 화제였어요. 제가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시게 되면 꼭 한번 경험하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국가관 중에 황금사자상을 받은 곳입니다. 호주관인데요. 이 작가가 아치무어라는 작가가 대표 작가고요. 아치무어가 국가관에 뭐 몇 주 동안 머물면서 분필로 계속 뭔가 써올라 간 게 작업의 주인데요. 이게 우리는 족보라고 하잖아요. 가계도.
뭐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로부터 이제 선대의 사람들을 계속 이제 연결해 가지고 그린 거래요. 그래서 자료로 따지면 6만 5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호주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다른 나라의 이제 강대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점점 그 나라 땅을 점령하면서 원주민들은 희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치무어가 자기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 것 자체가 뭔가 그 사람들의 혼을 기리고 그러니까 그러는 기념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사위원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해요. 항상 보면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내막 아니면 뒤에 있는 역사적인 줄거리 이런 것들하고 좀 많이 맞닿는 작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들끼리 우리 뭐 정씨, 최씨 이런 사람들의 족보들 쫙 펼쳐놓고 한국관 꾸미면 그것도 못지않게 인기겠다 이런 말을 그냥 후일담으로 했었는데요. 네, 아주 머리를 잘 쓴 것 같긴 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앞에 놓인 게 그 사람들하고 연관된 어떤 아카이브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작가가 그린 분필 그림입니다. 그림이랄지 뭐 메모랄지 하여튼 이름 같은 것들이 쭉 적혀 있는 건데요. 그런 뒷얘기를 들으면 뭔가 계속 혼 같은 거랑 이제 연관이 되면서 사람이 점점 더 빨려들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한국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한국관이 생긴 지 딱 3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는 제 60회이고 한국관은 이제 만들어진 지 199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였고 특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공적인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관의 어떤 30주년을 되게 성대하게 축하하고 기념전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래서 되게 비판적인 언론들은 왜 우리 돈을 다 베니스에 가서 쏟아붓냐라는 이제 그런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네. 요번 한국관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건 다 아시다시피 백남준 때문입니다. 백남준이 이제 1993년에 한스 하케가 감독한 독일관 대표 작가로 이제 나가서 작품을 선보이고 그 해에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뭔가 밍글링도 되게 많이 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한국관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시장이 뭔가 막 이제 이슈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딱 백남준이 엄청 매력적인 제안을 한 건 거죠.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가 얼마나 있냐.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 있는데 만약에 자르디니 안에 국가가 한국관을 만든다면 북한하고 한국하고 같이 하는 전시를 너가 보게 될 수도 있다. 그게 베니스 비엔날레하고 정말 너무 맥락이 닿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그거에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르디니 안에는 한 30여 개의 국가관이 있었는데 사실은 도저히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가관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거의 선언을 한 셈이나 다름이 없을 때였는데 거기가 그냥 관리사무소 겸 화장실인 공간이 한 군데 있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관으로 변모가 된 거거든요. 그런 뒷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잡지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되게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을 어떻게 꼬셨는지 얘기는 또 전 요번에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요. 백남준 선생이 정말 막 칙칙폭폭 막 계속 다그치는 바람에
1995년에 한국관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가 뭐 전시가 돌거나 한 건 아니고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행사는 사실 이제 그 이듬해에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뼈대를 세우고 뭔가 재료를 붓고 한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관리사무소 겸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옆에 나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조성이 돼 있었대요. 근데 이제 베니스 그 주최 측에서도 그러니까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건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이미 작고하신 김석철 선생이 이탈리아의 어떤 지형과 어떤 그 정체성 같은 거를 잘 아는 건축가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형태로 한국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2009년에 한국관을 꾸몄던 양혜규 작가의 작품 정경을 가지고 왔고요. 양혜규 작가야말로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이런 블라인드 작업이 아마 베니스 비엔날레 2009년이면 한 55회, 한 3회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53회 행사 정도에 이제 알려지면서 점점 더 인지도를 상승시켰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되게 많이 버라이어티한 지금까지의 어떤 한국관 전시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강한 전시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행사에 이제 2011년 행사를 장식했던 이용백 작가의 어떤 한 장면이고요. 그때 군인들 뭔가 그 위장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이 꽃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총을 가지고 누군가를 겨누거나 하는 어떤 대치 상황, 우리하고 북한하고 사실은 하나의 나라지만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걸 좀 내세우면서 그때도 주목을 끌었었고요. 2013년에 김수자 작가는 홀로그램처럼 돼 있는 필름을 건축에 다 붙임으로써 뭔가 서로 이제 빛을 빨아들이고 반사하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명상적인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관의 한 귀퉁이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처럼 어두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온전히 어떤 촉감이나 소리 거기 완전 정막 안에서도 어떤 느껴지는 소리 같은 거에 좀 주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깨우는 작업을 선보였었고요. 이때도 뭐 늘 그렇습니다.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는 와 이번에 우리 황금사자성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늘 막 이제 우리끼리는 되게 막 뭐 서로 부추기는데 항상 그건 지금까지 한국관이 상을 받은 적은 없고요. 황금사자상을 받은 경우는 황금은 아니었고 은사자상은 2015년도에 임흥순이라는 작가가 주제전에 나갔다가 필름으로 상을 받은 바가 있긴 합니다. 2015년에 문경원 전준호가 꾸몄던 한국관의 어떤 장면이고요. 이때야말로 진짜 이때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 그러니까 막 40년 50년 후에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 막 혼합돼 있는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을 일찌감치 영화로 만들어서 그때 이제 임수정이라는 영화 배우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그 공간 안뿐 아니라 파빌리온 밖도 뭔가 상영관처럼 꾸며가지고 그때도 되게 한국관에 줄을 서서 관람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맞네요.
남하연, 정은영, 제이진, 카이젠이 이제 그 다음 행사를 이제 했었는데, 뭐랄까요? 이때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마이너지향적인 어떤 얘기들을 한 세 작가가 다 같이 끌어모아서 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호응이 반반씩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깊숙하고 좋은 작품들이라는 평가와 이게 막 뭔가 난리를 쳐도 부족할 판에 너무 잔잔한 작업들이 있지 않냐라는 평가가 같이 공존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맨 앞에 보여드렸던 지금 현재 한국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작가는 지금 구정아 작가 하나고요. 이제 구정아 작가는 뭐 영국, 프랑스, 유럽, 미주, 뭐 한국 할 것 없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이제 튼튼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꽤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한국관 작가로 뽑혔다고 했을 때 어떤 작업을 선보일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시를 꾸미는 중간에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향이랑 연관되어 있는 당신의 경험이나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연관됐던 외국 사람, 그리고 이제 타지에 있는 한국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 한 600명, 700명들한테 사연을 다 들었고 그 사연을 바탕으로 이제 전문 조향사들하고 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국관 안에 뭐 눈에 보이는 저런 까만 조형물이 있긴 하지만 저건 사실 뭐 주된 어떤 작품은 아니고요. 가장 주된 작품은 한국관 안에 심어져 있는 한 16개의 전혀 다른 향들인데 그 향을 맡으면 뭔가 사람들이 물론 사연까지 같이 읽어야 이 한 세트가 딱딱 퍼즐처럼 맞춰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향을 이제 맡았을 때 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년기를 여기에서 90년대, 80년대 겪었다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구수한 밤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퀴퀴한 뭐 거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 사연 하나하나는 굉장히 이제 신금을 울리고 되게 특징적이지만 사실은 이 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신 중에서 뭐 강대국 독일관과 영국관의 전시를 보고 좀 쉬고 싶다면 한국관에서 쉬어라 뭐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공간으로 지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다 이해하고 보고 그 사연을 읽고 가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뭐지? 하고 한 5분 안에 다시 휙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허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관이 요번에 이제 30년이 되기 때문에 아르코라고 불리우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그거에 관련돼 있는 전시를 만들었는데요. 그 30년 동안 참여했던 작가들의 대표작을 모아서 그러니까 모든 섬은 산이다라는 특별전을 만들었고요. 모든 작가가 나온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불하고 양혜규는 빠졌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작가들 모두 이제 최근작을 선보이거나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아마 그 한국관에 보여졌던 작품을 갖고 오는 게 기본이었을 텐데 그 작품을 누가 이미 사서 소장을 하고 있어서 못 구하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거대한 설치여서 이 기획전에 한꺼번에 보여주지 못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최근 작업으로 대신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전시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선보이는 곳은 이제 옛날 수도원이었다고 하고요. 공간에 대해서 앞에 다시 그러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에는 정말 그 도시에 있는 뭐 옛날 성이었던 곳, 그다음에 수도원이었던 곳, 아니면 뭐 성당이었거나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감옥이었던 곳까지 전부 다 이제 미술 전시 공간으로 다 탈바꿈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쟁탈전도 사실은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 주제전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국가관 전시 이외에 열리는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병행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되게 많이 익숙한 그 어떤 키워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데들은 모두 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있는 미술관도 모두 다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한국 문화예술이 그 한국관 특별전 같은 걸 만든 것처럼 그렇게 다들 저마다 이제 뽐내면서 작품을 하기 마련인데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어떤 것들은 정말 베니스 비엔날레의 공식 이제 어떤 마크 같은 걸 획득한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네끼리 자본으로 그냥 선보이는 작품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전시들을 제가 다시 따로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히트를 치기도 하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전시 중에 하나가 피에르 위그라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공간은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 구찌, 뭐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프랑스와 피노라는 그룹이 있고, 이제 그 회장이 세계적인 정말 부호면서 이제 미술계에 좌지우지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베니스에 이제 자기 공간이 한 2군데 정도 있거든요. 푼타델라 도가나라는 공간에서 지금 피에르 위그라는 작가 한 사람의 작품으로 다 그냥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축 사진을 갖고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이제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요. 작품 이미지만 있는데, 그 섬의 어떤 모서리 쪽에 세관 건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베니스에 뭔가 들고 나는 작물이라든지 뭔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거기에 세를 물리고 하는 건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30년 정도 완전 쓰임을 다해서 비어 있었나 봐요. 그랬다가 베니스에서 이거 만약에 뭐 제대로 꾸며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빌려주겠다, 아니면 대여해주겠다라고 하고 경쟁을 붙였는데, 그때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최종으로 아주 피 터지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게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했던 프랑스와 피노 회장이 이제 경합을 벌였고, 루이비통의 이제 총수는 그 메인 건축가로 DDP를 만든 자하 하디드를 내걸었고요. 그리고 피노는 안도 타다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안도 타다오를 대표로 해서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서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결국 이제 승리의 손은 피노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정식으로 개관을 했고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굉장히 선두적인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그 경향을 살피고 지금 어떤 작가를 눈여겨봐야 되는지를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피노 회장이 이번에 선택한 작가는 피에르 위그입니다. 피에르 위그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많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한테는 필립 파레노나 티노 세갈하고 같이 뭉쳐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많이 인식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작업 자체가 굉장히 뭔가 여기 보여지는 저 작업은 일본 그 원자폭탄이 터진 다음에 도시에 있는
침팬지가 여자아이 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그 쭉 돌아다니면서 뭐 물도 마시고 앉아서 걸터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되게 사람이 그 필름을 보고 있으면 뭔가 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체념이 느껴지는 작업인데 뭔가 피에르위그가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대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대중적으로 크게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다른 누가 있을까요? 제프 쿤스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와 피노 회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건물에서는 팔라초그라시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줄리 머레투라는 작가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두 공간이 기획전 같은 걸로 특히 푼타델라 도가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작가들을 많이 모은 기획전으로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유독 한 작가 한 작가에 집중을 했더라고요. 줄리 머레투 작가도 아마 뭐 시장이나 페어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다녀보신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작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더듬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작가의 작품을 아주 초장기 작품부터 한 50여 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작품이 굉장히 크고 세련돼서 그게 되게 한꺼번에 본다는 게 좀 의미가 깊은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프라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도 베니스에서 꼭 가보셔야 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택한 작가는 이름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하고 텍스트를 같이 좀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지는 않네요. 뷔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홀레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문제아적인 작가입니다. 스위스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무슨 일을 벌였냐면 2015년에 한 1,000명 정도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민들인데 그 난민들이 뭔가 이제 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려고 배에 한꺼번에 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깔아앉은 걸 아마 그러니까 그 뉴스로 따지면 한 28명 정도만 그 배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건져 올려서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아르센날레 바로 옆에 그걸 정박해 놓은 거예요. 그거 자체로 굉장히 뭐랄까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너무 이제 이게 강렬하고 그러니까 뭔가 폭력적인 거 아니냐라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언론을 장악했던 되게 악동 작가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이번에는 이제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선택을 받았고 그 공간에서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부업을 하는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 사람이 프로세스를 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술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작품도 많고 그리고 그 보여지는 자료들이 되게 압도적이어서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 베니스 비엔날레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긴 한데 병행전 또한 어떤 뭐 약간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작가들을 되게 많이 대표 작가들로 내세우는데요. 장콕도도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동성애자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지금 작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되게 눈으로 보기에도 그로테스크한 작품들로 그냥 전시관 하나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 작품들도 지금 군데군데 열리고 있는데요. 그 문화예술이가 주관한 기획전뿐만 아니라 유영국 작가도 있고 이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또 그
뭔가 비슷한 중견 이상의 유명한 작가들이 모여 있는 기획전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는데, 유영국 작가의 작품은 거기가 원래 하여튼 공간 건물 하나를 꽉 채우고 있는데요. 한 5층 정도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RM을 비롯한 뭐 개인 소장가들의 작품도 가지고 왔고, 물론 유영국 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작품들뿐만 아니라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품이 뭐 너무 바로 소장가들한테 다 팔려서 그동안은 한 번도 밖에 나오지 못했다가 이제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도 한 2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영국을 지금 베니스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전시고요. 그리고 워낙에 색채가 화려하고 예뻐서, 네, 화려하고 예뻐서 그래서 되게 베니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전시입니다. 수채 작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배 작가도 지금 그 한 곳을 차지하고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안쪽에 보이는 게 이제 달빛을 말하자면 형상화해서 설치를 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작가의 되게 대표적인 어떤 드로잉이라든지 숯으로 그냥 쭉 연결돼 있는 입체 작업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 작가 헬무트 누트는 아마 그 미술 잡지에서보다는 패션 잡지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돈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초상을 되게 많이 많이 찍는 상업 사진 작가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작가의 지금 개인전도 열리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 이 자료도 혹시 오늘 수업을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냥 원소스도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니스에 가면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십사 하고 쭉 마련을 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건 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한정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지금 들으신 것들 중에 아주 뭐 소소한 거라도 질문을 하신다면 그걸 받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별로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은데 꽉 채웠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베니스를 가려고 혹시 계획하시는 분이 있나요? 너무 뭐가 많고 진짜 도시 자체가 막 벅적벅적하니까 약간 뭘 봤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블로거라든지 뭐 아니면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미술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외우듯이 보고 가야 되나 이런 약간 회의가 들긴 하지만, 뭔가 자료를 충분히 학습하고 가지 않으면 그 먼 곳에서 제대로 다 즐기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부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까요? 시간은 다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정일주였습니다.